울산 남구갑 김상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배상해야 할 국가배상금 내년도 추계액이 3,800억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수사와 또 기소, 경우에 따라 이유 없는 항소 이런 것들로 발생한 형사배상금이지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 원인된 사실은 국가의 불법행위입니다. 네. 거의 다 모두 다. 네. 그동안 검찰에서 무죄 시에 기계적인 항소를 해왔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계적 항소가 아니라 정말 항소 실익이 있는, 항소의 필요성이 있는 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과거 그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재심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 그 다음에 구형에 있어서 재심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국가의 불법 행위가 없음을 주장해온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관련해서 재심 사건 그런 거 관련해서 재심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계속. 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의 1심 항소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되게 일반적으로는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은 또 항소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는 2분의 1 이하로,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나온 경우 대개 항소를 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3분의 1 이하도 항소하는 경우는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2분의 1 이상 형선고가 나왔을 때는 항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의 1심 항소 기준에 의하면 이번에 대장동 사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그 기준에 벗어난 건 아닌 건가요? 일단 그 양형의 측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경우는 구형량보다도 형이 더 나왔습니다. 그 구형량보다 형이 더 나왔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 구형량은 수사 검사들이 판단했을 때 최고형이거든요. 그보다 2명이 더 나왔고 나머지도 2분의 1 이상 더 나왔습니다. 다만 무죄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리 판단의 문제가 좀 있겠지만은 저도 판결문을 대충 읽어봤지만은 큰 문제가 이게 없다 1심 판단 이렇게 판단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툼은 없었습니다. 네. 예. 그 대장동 항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사건 관련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어떤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되게 원론적으로 되게 사건 보고를 받을 때 이런 거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네. 네.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걸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이게 저는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이렇게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제가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의 판단은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네. 네. 그 노만석 직무대행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방향성을 제시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차관이 그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면 구체적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법무차관과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네, 국민적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법무차관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은 법무차관이 대검 차장에게 이건 수사 지휘가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수사 지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장동 사건 1심 결과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저도 법률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으로서 판결문을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또 밖에 외부에 제가 아는 변호사들한테도 이 판결을 한번 좀 분석해봐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개발업자들이 일부 공무원들을 매수해 갖고서 한 불법행위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법리적 판단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재판을 3년 10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3년 10개월 동안 해와서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주장 입증을 했는데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뭐 일반적인 제가 들은 견해입니다. 네. 네, 이번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누구의 결정 사항이었습니까? 저는 뭐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 최종. 검찰의 담당자 누구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쨌든 현재 뭐 저도 뭐 구체적인 내막 의사결정 과정,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 관해서 남욱 변호사가 배가르기 주장 이런 과격한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 불법 수사가 있었다면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재판 결과 나중에 경우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이건 뭐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타겟팅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도 관련된 그런 성향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정치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 갖고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또 진술 번복이 일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그 법리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네. 외교부 차관님 나오 계시죠? 예. 트럼프 관세명령 근거 법령이 IEEPA 법령이지 않습니까? 지난 외교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 IEEPA 법령에 긴급성 요건 불충족, 그리고 또 IEPA 법령 보면 관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 없는 잘못된 트럼프 행정명령이 될 수 있다.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예상한 대로 1심에서 트럼프가 패소하고 2심에서도 트럼프가 패소하고 3심 연방대법원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11월 5일에 구두 변론이 있었을 때 적어도 6명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형방이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관세 명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IEPA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는 형태로 트럼프가 패소하게 되면은 그동안 미국이 걷어들인 관세에 대해서 환급 절차가 문제가 될 것이고, 관련된 채권이 거래되는 그런 얘기들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파장, 지금 관세 협정에 대한 파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 행정부는 다른 조항, 즉 무역법이나 무역확장법 등을 동원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면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관세 근거 법령은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걷어들였던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 남을 것이고,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한 것이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법령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대응 계획을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미 간에 맺었던 투자 관련한 그 협의들은 상당히 안전 조치로서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EP 관련한 소송은 사실 품목 관세와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투자 MOU를 비롯해서 협의를 했었던 것은 상호 관세에 더해서 자동차나 항공기, 의약품 등 품목 관세와 관련한 그런 인하 조치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전 조치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무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의 우려는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갑적인 그런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갈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 있으므로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교부가 앞장서서 각 시나리오별로 세밀한 대응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네네. 네. 재난 대책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책비 어떻게 왜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책정한 항목이죠? 재난대책비는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네. 재난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이 지원과 네. 그리고 복구 또 가능하다면 이 예방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난 대책비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1조 1조 100억 4천만 원 책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2024년도나 2025년보다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예기치 않은 이 자연 재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재난 대책비가 저는 생각에 향후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응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 심지어 이번 2026년도 회계연도도 보면은 재난 대책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향후 발생할 재난에 대한 대책비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한 복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준비 또는 일어날 재난에 발생하면 긴급하게 투입되기 위한 재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어난 재난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정도 좀 심한 것 같아요. 2024년도 보면 전체 재난대책비 6천억 원 가운데 5,403억 원, 약 90%가 재난복구비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3,600억 중에 67%가 그 전년도 재난에 대한 재난복구비. 올해도 1조 104천만 원 중에 8,100억 원이 올해 여름에 났던, 그러니까 이미 지난 재난에 대한 복구비. 그러니까 2026년도 내년에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응비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일어날 재난에 대한 대응비는 또 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분하지는 않으나 이 재난 복구비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재난이 있었던 곳에 또 취약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복구를 해서 이 재차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구 비용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처럼 이제 기후의 변화 때문에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고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재난도 우리가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 대응비 과거보다는 당연히 더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것을 복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은 재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한두 달 안에 신속하게 투입되어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충분한 재난 대응비를 순수하게 복구비가 아니라 정말 재난인데요. 시도에는 이 재난 대응비가 부족해서 35개 사업에서 537억 원을 전용을 합니다. 근데 전용한 항목을 보면요, 제주 사상 사업, 또 민주화 운동 기념 지원 사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비, 또 청사 시설 관리 위탁 사업 예산, 이런 데서 전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예산들 확보하기 참 어려웠고 피해자들께서 눈물겹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재난 상황이라는 극단의 상황에서
재난 대응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되어 버림으로써 여기 사업에는 또 지장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예산 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된 얘기도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석유 화학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또 화력 발전소 이번에 사고도 났었는데요. 또 액화가스 또 이런 많은 화학 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사실 예상하기도 힘든데다가 태화강이 언제든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자연재난과 또 사회적 재난의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AI 기반 재난 대응 종합관리센터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사실은 좀 큰데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장관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비단 울산 남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선정을 하셔서 그런 선정된 지역에 재난 대응 종합관리센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초기 대응을 하고 피해액을 줄이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향후에 장관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그 재난 대비 체계는 전국적인 범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데이터들이 다양한 기관에 이 그 소재에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AI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학습용 데이터로 이 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완료가 되면 지역 단위에서의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겠다는 답변 드립니다. 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